안녕하세요. 예, 비가 추룩추룩 오네요. 지난주에 투자론 했었죠. 재밌죠, 투자론. 재미없어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투자론하고 뭐 같은 연장선상으로 보고요. 금융론에 대한 논리를 한번 또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론하고 금융론을 같이 묶어서 출제하는 경우도 최근에 생기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인가 문제 보면은 다음은 부동산 투자 및 금융에 대한 설명이다. 어쩌고저쩌고. 왜냐면 용어를 비슷하게 쓰니까. 투자론은 이제 부동산을 취득하는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내용을 전개하는 데 비해 금융론은 그 지분 투자자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대출해주는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논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쓰는 용어들을 보면은 대출자가 누구라 그랬죠? 빌려준 사람이라 그랬나요? 빌린 사람이라 그랬나요? 빌려준 사람. 그거 처음부터 헷갈리면 안 돼요. 대출자하고 이제 비교되는 용어가 이제 차입자. 이렇게 우리 금융론에서는 그러한 패턴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입장에 따라서 똑같은 지문이라도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주의하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용어 때문에 틀리신 분들이 실제로 계십니다. 공부가 이제 얼마 안 되신 분들이, 그러니까 안 되신 분들은 대부분 시험 접수 공고 나고 나중에 뭐 아직도 중개사 시험을 운전면허보다 못한 시험이라고 생각해서 늦게 하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이제 놀래죠? 책을 보면서 이런 시험이었어? 그분들이 이제 그러한 경험을 초반에 많이 하게 됩니다. 좀 긴장하면서 시간을 들여서 이제 공부하셔야 될 이제 시험 국가고시인데 아직도 가볍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보면은 용어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대다수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 금융이라는 단어는 이제 자금을 융통하는 거라 그랬죠. 근데 앞에 부동산을 붙였어요. 그래서 거기 의에 보시면은 부동산을 이제 취득하거나 개발할 때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는 것, 이게 말 그대로 부동산 금융인데 이 개념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가볍게 한번 나오는 것 중에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이게 소비자 금융이고 부동산을 공급하거나 이게 공급자 금융이에요. 그래서 뭐 드물게지만은 이제 밑에 주택 금융이 중요하니까 주택 금융 파트 보면 소비자 금융을 주택 소비 금융이라 그러고 공급자 금융을 주택 개발 금융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은 뭐 기본적인 상식인데 기출문제에 보면 주택 소비 금융 파트에 장난쳤죠. 주택 소비 금융 말 그대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다음에 주택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해서 주택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소비자 금융 이렇게 이제 했어야 되는데 주택을 담보라는 거를 이제 신용을 담보로 해가지고 이런 말장난이 들어갔었죠. 은행에서는 사람을 믿고서 돈을 빌려주지 않죠. 사람은 도망칠 수 있지만은 이제 부동산은 갖고 도망칠 수 없기 때문에 주택을 담보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 금융의 그것만 체크하시면 큰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양가로 이번에 주택금융 기능은 안 보셔도 돼요. 좋은 말 나오면 뭐다? 기능이고 나쁜 말 나오면은 기능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에 대한 감이 생기신 분들은 이제 지문을 가지고 문제 타이틀하고 좀 안 맞는 것을 골라내더라고요. 작년에도 그런 문제 있었죠. 그 효과, 기능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거기에 부정적인 표현이 나오면은 문제 타이틀하고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울리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그 감이라는 게 생기셔야 돼. 그 감이 이제 언제 어떻게 생겨요?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그 감이라는 게 생겨요. 학교로는 그래서 제정신으로 푸는 분은 많지 않아요. 학교로는 감으로 푸는 겁니다. 용어에 대해서 이렇게. 그리고 양가로 3번에 이제 주택 금융시장도 한번 구별한 적이 있었죠.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금융기관이 수취한 예금 등으로 담보대출 제공하는 보다 주택자금 대출시장 이게 핵심이죠. 그리고 투자자로 자금을 조달받아서 은행한테 이제 자금을 공급해주는 주택자금 공급시장, 신용보증시장하고 이제 나중에 일치해서 논하는 간접투자시장 구분하는데 이것도 기출문제에 보면 뭐하고 뭘 장난쳤냐면은 똑같이 지문해놓고 주택자금 대출시장하고 주택자금 공급시장을 서로 바꿔서 출제한 사례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까지를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앞에 총론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밑에 로마자 2번이죠. 이게 재작년에 단독샷으로 나왔지만은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지분금융과 타인 자본 조달하는 부채금융 개념은 누구든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분금융 방식의 종류를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돼. 뭐가 뭐뭐뭐는 이제 지분금융이다, 부채금융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신조립봉이라 그랬죠. 신디케이션, 조인트 벤처, 리츠가 펀드죠. 그 리츠 투자 신탁고 리츠 그리고 펀드 증자 신조립봉 좀 주세요 해가지고 이것이 지분금융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서 오른쪽 2페이지 걸쳐서 나온 내용 중에서는 지분금융과 부채금융 구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이 돈을 빌려줬을 때 고려해 줘야 될 위험의 종류가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채무불이행 위험, 그리고 이제 조기상환 위험, 그리고 유동성 위험 이런 것들은 어떤 상위 개념을 설명하면서 그 안에서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근데 채무불이행 위험하고 조기상환 위험이 무슨 말인지는 다 알죠. 그래서 이제 용어적으로 헷갈리지 않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틀리신 분은 거의 생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볍게 앞부분을 이제 뭐 정리만 해봤고요. 이제 테마를 들어가죠. 금융론에서는 이제 항상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특히 매년 나오는 문제가 그 대출하고 관계되는 게 꼭 나옵니다. 작년에는 근데 2개가 나왔는데 전부 계산 문제로 나왔죠. 작년 금융론에서. 그리고 두 번째 2등이 리츠는 한 10번 보면은 한 7, 8번 출제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 안 나왔죠.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가 유동화. 이 세 가지가 3대 테마고, 그리고 나머지들이 이제 이 3대 테마를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죠. 작년에 뜬금없이 이제 거의 뭐 10년 만에 가까이 나왔던 주택연금제도. 연금제도가 나온 것은 23회 때 마지막으로 출제되고 단독 문제가 안 나오고 있다가 작년 31회 때 정말 이제 거의 8년 만이죠. 출제를 했는데 그 8년이란 기간 동안에 많이 그 내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출제를 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가끔 이제 PF 나오고, 그리고 또 한 문제 유형은 그 종합 문제를 많이 내죠. 어느 한 테마보다는 이제 부동산 금융이라는 설명이라 해놓고 한 내용마다 지문 하나씩 하고 시사성 있는 게 들어가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출제하는 것이 하나의 이제 테마가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이제 3대 테마를 잡아야 되는데, 3대 테마는 이제 그 먼저 가장 그 중에서도 1등인 대출은 3가지 주제가 있어요. 저희들이 은행에 밑에 2층에 은행이 있으니까 가서 이제 많이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슨 오셨습니까? 번호 2225번 고객님 하면은 무슨 오셨어요? 네, 공부 좀 하러 왔어요. 해가지고 이 내용이 맞나요? 라고 질문하시면 돼요. 은행 있으니까 많이 활용하시는 그러한 유리한 점을 우리하고는 가지고 있어요. 그 대출과 연관되는 것은 저희들이 대출 받을 때 대출 금액 상담하죠. 그리고 이제 대출 조건으로서 대출 금리를 뭘로 할 것인지, 대출을 받으면 무슨 방법으로 이제 상환할 것인지, 그리고 기간에 대한 설명을 몇 년 기간으로 대출 받을 것인지를 상담하는데, 4가지 중에서 기간에 대한 내용은 안 나오고요. 3가지 금리, 그리고 이제 상환 방법, 그리고 대출 금액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 3가지 테마인데 여기서 작년에 2개가 다 계산 떴으니까 올해는 지문으로는 이제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4페이지 보시면은 이거 많이 해보던 내용이라서 금리가 있죠. 금리는 고정금리하고 뭐다? 변동금리가 있어요. 요즘에는 많이 눈에 안 띄어요. 그래도 이제 종합 문제 낼 때 그 자주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옛날에는 이제 뭐 변동금리가 약간 나오긴 했지만은 주로 등장하는 것은 고정금리 쪽에서 이제 나오죠. 고정금리는 거기 나온 것처럼 전체 대출 기간 동안에 금리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근데 고정금리가 왜 지문으로 하나가 종종 나오냐면은 고정금리 상황이 몇 가지 상황이 있어요. 2가지 상황이 있죠. 그래서 보기가 양가로 1번하고 양가로 2번이잖아요. 그래서 2가지 상황에 매칭이 제대로 연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러한 표현으로 언급하고요. 이것도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아니고 용어만 아시면은 그냥 부드럽게 해결이 되죠. 이거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고정금리 제도는 뭐 개념은 말 그대로 책에 있는 것처럼 전체 기간 동안에 이제 동일한 그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뭐 상식적인 말이 될 것이고, 특징에 보면은 나중에 이제 변동금리하고 매칭을 시키는 거죠. 그 인플레이션에 보면은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은행들은 예상한 인플레이션은 걱정할까 안 할까?
안 하죠. 예상한 인플레이션 이미 대출할 당시부터 대출 금리에 반영이 돼 있어요. 근데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 역시 반영이 못해 있겠죠.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이자율이 변해요. 그 이자율 변동 위험을 전부 누가 부담하는 거야? 대출자가 부담하는 상황을 말 그대로 이제 고정금리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건 변동금리하고 매칭을 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고 두 가지 상황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10초 만에 이걸 판단하셔야 돼.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가 어떻게 스타트하죠? 고정금리 제도에서 이렇게 스타트하죠. 그 대출 금리가 시장 금리보다 높은 경우, 이것도 한번 계산 문제를 낸 적도 있었지만 뭐 그런 문제까지 할 필요는 없고 대출 금리가 시장 금리보다 낮은 경우 두 가지 상황 설정을 해주고 이 밑에 있는 내용이 위에 있는 조건하고 이제 연결이 매칭이 됐느냐 안 됐느냐 판단하는 거죠. 여기서 대출 금리는 말 그대로 차입자가 대출할 당시에 적용받은 금리를 말하고 시장 금리는 지금 대출 받으면 적용받는 금리다라고 판단하시면 돼. 아주 단순하게 출제한 사례도 있죠. 고정금리 제도에서 대출금리보다 시장금리가 낮을 때 누가 불리하다 그랬어요? 대출자가 불리해요?